뭐 저는 끝났다고 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사이클이 그 전 사이클과 전전 사이클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게 70% 빠지면 38,000이고 이제 60% 빠지면 5만 불인데 근데 일단 7만 불 정도의 꽤 큰 지지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하나 생산하는 가격이 한 6만 5천에서 7만 불 정도 이거든요. 그게 빠지면 5만까지 가겠죠 아마.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빠지면은 그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22년에도 보면은 루나가 망했고 세일즈로스가 망했고 FTX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26년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강환국 작가님 모시고 최근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우선은 코인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 옛날에 저희 채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사라고 할 때 엄청 쌀 때였는데 네. 그때 책을 하나 내실 때 제가 그거 봤어요. 24년 초요. 네. 거기에 120일 이동평균선. 네.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시즌이 끝나냐 안 끝나냐의 어떤 약간 기준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뭐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120일 선을 쓰면은 뭐 대충 그래도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 수는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이제 저도 이제 이해를 했었었는데 네. 이미 뭐 120일 선 막 깨고 막 밑으로 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깨에서 팔고 도망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 시즌이 또 끝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도 한 번 더 간다. 예. 이런 시즌은 끝나지 않고 잠깐 지연된 것이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가님 생각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대체 왜 빠졌는지부터. 뭐 저는 끝났다고 보기는 하는데 네. 뭐 비트코인이나 뭐 그 이더리움 등등의 펀더멘털은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레버리지가 많이 끼었을 때 네. 이제 그거를 갚아야 될 때 이제 결국 자산은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 코인이 레버리지를 끼기도 굉장히 쉬운 자산이고 실제로 많이 끼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맨날 가격이 살짝만 빠져도 뭐 5억 불 청산, 10억 불 청산 그런 얘기 이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한번 잔뜩 생기고 들어가면은 언젠가는 그 갚기 위해서 이제 그거가 팔리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매도한 세력들을 보면은 고래들, 소위 이제 옛날 이적부터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신 분들, 그분들은 4년 사이클에 익숙해져 있을 거거든요. 3년 오르고 1년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0월 6일 고날이 제가 알기로 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코인 시장에서 장난을 쳤죠. 왜냐면 이제 금요일인가 그때 와가지고 내가 뭐 이제 중국의 관세를 크게 때리겠다라고 하고서 그때 이제 시장이 훅 빠진 다음에 일요일날 그거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타격을 안 보고 코인 시장 그때 많이 빠지고 그때부터 흔들려가지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래들은 아마 야 반감기 18개월 후쯤에 보통 고점이 오는데 지금 대충 그때가 온 것 같구나 해가지고 많이 판 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사실. 네. 그럼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요인은 다르지만 그 4년 주기설 이게 네. 맞아 들어가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다. 그게 이제 4년 주기설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면은 네. 처음에 좀 횡보하다가 한 7개월 지나면은 정고점을 뚫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정확히 7개월이었어요. 24년 4월이 이제 반감기였고 24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정고점을 뚫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한동안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보통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고 이제 거기서 고점까지 보통 한 11개월,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도 딱 정확히 11개월 걸렸어요. 25년 10월에 딱 끝나고 네. 그러면 보통은 한 12에서 14개월을 걸쳐가지고 한 75에서 80, 85% 이 정도 빠지거든요, 보통. 근데 네. 물론 저는 근데 그것까지, 75, 85%까지 빠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져있는 상태이죠. 네. 그러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쌍봉 차트처럼 한 번 또 네. 다시 반등하고 쭉 빠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둘 다 아닐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그 전 사이클과 전전 사이클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이번이 전 사이클과 전전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근거는 저는 아직 딱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11개월 빠진다고 하면은 뭐 내년 뭐 9월, 10월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쭉 빠지고 또 횡보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통은 이제 V자 반등을 많이 하죠. 거기서. 바로 가요? 그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 네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난달에 단기 저점 지표가 몇 개 나왔었거든요. 단기라는 거는 2주, 4주 정도 랠리가 올 수 있는 지표를. 실제로 그게 단기 저점이 맞았고 좀 점프를 하긴 했는데 점프가 되게 약했어요. 이제 그때 8만 불에서 9만 4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8만 7천 원 떨어지는 거 보면은 소위 그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 자리에도 반등이 되게 적게 나온 거 보고 이거는 좀 확실히 장이 많이 약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았고요. ETF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12월에도 좀 덜 팔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순매도예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ETF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과거 반감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에는 어쨌든 기관에서 ETF를 통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랑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뭐 어김없이 상관이 없었을까요? ETF라는 거는 매수도 쉽죠. 매도도 사실 쉬운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은 뭐 나스닥도 2000년에서 2002년에 85% 빠졌는데 그때도 사실 그게 기관장이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있다 해서 장이 안 빠진다.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ETF를 사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기관들 중에서 한 60에서 70%가 좀 단기 자금이래요. 예를 들면 헤지펀드 뭐 이런 사람들. 그럼 걔네들은 주로 모멘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펀다멘탈을 좀 덜 보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펀다멘탈을 좀 덜 보고 모멘텀을 많이 보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매수 세력이 다트들,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인들을 사재기 해가지고 그냥 쟁여놓는 이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자기네들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높으면은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걸 하거나 전환사채를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 코인을 사는 시스템이었는데 코인 시장이 이 모양이니까 이제 걔네들의 시가총액과 그 NAV,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매수력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고래들은 뭐 이제 3+1이니까 팔게 됐네 하고 이제 팔아버리고 기관들은 모멘텀이 없잖아, 살 이유가 없잖아 하게 되고 다트들은 야 우리의 시가총액이 지금 그 NAV보다 높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럼 우리가 유상증자 왜 하지? 해가지고 지금 딱히 사는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원래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4년 주기설이 약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라면은 이 폭등장 때 개인들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막 그 광기가 보여야지만 폭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광기까지는 없지 않았냐.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들까지는 제가 분석을 별로 안 해봤어요, 사실. 왜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항상 뭔가 광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게요. 사실 지금 펀다멘털은 그 4년, 8년 전부터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올 것이고 그 관련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건데 근데 묘하게도 정말 그 개인들은 별로 없네요, 장에. 작년부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약간 그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나요? 그게 대체적일 가능성도 꽤 크죠. 그리고 한국 주식도 심지어 굉장히 좋고 뭐 부동산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심 되게 많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코인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사실.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 주식이 안 좋으니까 세금을 피하려면 어쨌든 코인을 사야 됐는데 아니 그 작년 말에는 이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전 참고로 작년 11월부터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 그때 3천 얘기를 했는데 4천까지는 저도 몰랐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사실 어차피 둘 다 세금이 없다면 뭐 코인도 세금 없고 뭐 한국 주식도 세금이 없는데 굳이 코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두 개를 엄밀히 말아보면은 그 한국 주식이 펀다멘털 설명하기가 훨씬 더 좋죠. AI 짱이다. 반도체 없으면 AI가 안 들어간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진짜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왜 비트코인가 이런 필요한지 설명해봐 하면은 막 길어지거든요, 이 설명이. 근데 그거는 말입니다. 지금 돈이 어쩌고 뭐 스테이블 코인 어쩌고 길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 한국 주식은 되게 쉽잖아요. AI, 반도체, 끝. 그러면은 지금 아주 심플하죠. 강황욱 작가님은 우선 정리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싹. 그렇죠. 지금 없죠. 그러면은 먼저 나왔다고 치고 아직 못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작가님이 말하는 이제 시즌이 종료라면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잠깐의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어떤 뭐 모멘텀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뭐 제 눈엔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그 정말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딱히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제 그 원체인 지표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 찐바닥 이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뭐 중간 정도예요. 사실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중간에서 조금 고평가 정도는 지금 중간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사가지고 5년 10년 보유한다면은 아마도 돈을 벌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의 위험은 너무 비싸게 살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산 자체가 좋아도 내가 돈을 못 벌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아니거든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5년 10년 쟁여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돈을 아마 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욕심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팔고 소위 좀 더 좋은 기회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이 그 글로벌 M2 글로벌 통화량과 차트가 되게 비슷하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 10주 후행한다고 하죠, 보통. 10주. 그러니까 8에서 12주 정도 후행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글로벌 M2가 6월 30일에 고점을 찍고 그 지금 12월 말인데 6개월 동안 계속 횡보 중이에요. 네. 그게 사실 비트코인이 못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면 대부분 이제 기관들은 그 글로벌 M2를 보고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글로벌 M2가 11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6개월 추세를 뚜렷이 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확실히 상승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근데 하반기는 지금 계속 횡보 추세이고 11월보다 조금 올라갔긴 하지만 그 횡보 추세를 뚫지는 못했어요. 9월인가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일단 네. 그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모멘텀이 좀 되겠죠. 네. 아, 그러면 지금 그 글로벌 M2가 횡보하고 있는데 코인은 내리꽂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또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또 글로벌 M2를 따라서 다시 약간의 2차 반등이 좀 오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뭐 가능한 수 있죠. 가능할 수 굳이 있는데 그거를 노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글로벌 M2 후에 10주 후에 코인이 반등하기 때문에 네. 그 글로벌 M2가 실제로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이제 지금 11월에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오른 게 이게 추세 반등인지 아닌지. 네. 근데 사실 11월 중순이 저점이라고 치면은 두 달 반 후에 코인이 오르는 거니까 그게 2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2월까지 M2 추세를 실제로 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괜히 코인을 들고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으니 그죠. 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말 초장기 투자자 아니면은 그게 낫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초장기 투자자가 아니죠, 사실 코인. 아니죠, 사실. 네, 그렇죠. 다 요번에 네. 한번 노리고 들어갔다가 뭐, 이제 그렇죠. 나오려고 네. 했었던 거니까. 그렇죠. 네. 아,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더 있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몇 개 시그널이 있죠. 정말 이제 코인이 120일 선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M2가 정말 두세 달 정도 올라간 추세를 보인다든지 사실 이게 계속 이제 통화량이 오른다 하는데 하반기에는 안 올랐거든요. 그게 네. 그게 팩트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오르고 확인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죠, 그게. 아, 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네. 글로벌 M2가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다시 네. 들어가요? 그때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조만한 거 다 싹 뒤집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네. 일단 그 숫자를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은 그 숫자가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시즌 네. 종료에 훨씬 더 좀 무게감을 좀 둔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거든요. 보통은 하락장이 1년 정도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당연히 글로벌 M2는 언젠가 다시 오를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5월에 파월이 쫓겨나고 이제 트럼프 친구가 연준 의장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7월 제가 알기로는 처음 회의거든요. 뭐 잭슨 홀인가 뭐 그때 네. 그때부터 이제 막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러면 그 하반기에 이제 자산들이 오르기 시작하겠죠. 저기 그 선거에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반기에 비트코인 늦게 오르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1년 사이클이 컴플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아, 그러면은 1년간 빠지고 너 또 올라가니까 네. 이번에 시즌 종료였지만 사실 네. 내년 이맘때쯤엔 또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3+1이 완성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파월이 그 이제 몇 년 동안 하는 행마를 보면은 그 5월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 금리를 막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돈을 막 풀 것 같지는 네, 않거든요. 그럴 왜냐면 것 걔가 맨날 한 소리가 아유 데이터를 보고 하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2%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팍팍 푸는 거는 일관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분이 나가고 좀 이제 그런데 이제 리베럴한 사람 인플레이션 뭐 좀 가도 어떻답니까? 경제를 살려야죠. 그리고 우리 트럼프 우리 친구가 정상에 이겨야죠. 그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네. 일단 이분이 5월까지 막 돈을 푸는 그림은 아직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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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반감기 패턴, 4년 패턴이 1년간 그럼 폭락을 하고 한 7, 80% 빠지고
그다음에 3년간 천천히 다시 또 올라가는 그 구조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게 70% 빠지면 38,000이고 이제 60% 빠지면 5만 불인데, 근데 일단 7만 불 정도의 꽤 큰 지지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이제 사이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7만 불 언저리가 비트코인 하나 생산하는 가격이 한 6만 5천원에서 7만 불 정도 이거든요. 전력만 해서 거기도 이제 하나의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7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군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빠지면 5만까지 가겠죠 아마. 네. 7만이 1차 지지선이다. 그렇죠. 1차 지지선, 꽤 강력한 지지선. 예. 거기까지 우선은 후퇴하면은 더 위험한 거네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성벽이 일단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고 귀 깨지면 5만불까지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시면은 7만불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한번 버텼다가 좀 반등하면 팔고 나온다. 뭐 그게 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면은 그렇죠. 아니면 가든지. 어차피 깨지는 게 7만까지면은 그냥 계속 참고 가든지.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 쪽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어떤가요, 지금? 그렇죠.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이제 아예 실체가 없고 원래 꿈먹이들이니까 당연히 좀 더 안 좋을 거고. 그러나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 2040년까지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기정사실이니까 네. 거기에 붙어갈 수 있는 코인들은 펀더멘털이 실제로 굉장히 좋죠. 사실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 시장에 사실 펀더멘털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지들끼리 막 그 코인을 막 빌리고 사고 거래하고 투기하고 하면서 와 신난다 우리 위대한 일을 했어 이러고 팔짝팔짝 뛰었는데, 24년에 지니어스 액트가 나온 후에는 미국 정부가 이거를 정말 전략적 툴로 쓸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집중적으로 키울 거고, 걔네들이 미국 부채를 사주니까요. 그래서 네. 거기에 붙어있는 코인들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제 미국 국채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어쨌든 주된 전략이라면 네. 이 전략판에서 코인 시장을 붕괴시키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직 시즌이 안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 코인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거의 다 내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다면은 그 전략 비축화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20만 개가 있는데 80만 개 더 써서 100만 개를 만들겠다 하라는 게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돈 쓸 데가 굉장히 많고 강한 사람도 많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요 80만 개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현실화하기가 되게 어렵고, 심지어 그 법안에 루미스 그 의원도 그 법안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사실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사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군대도 지켜야 되고 이제 복지도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80만 개 삽시다 하면은 뭐라고 할 거냐고 저기 사람들이. 그거는 좀 자금적으로 너무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미 도와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낸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논리로 하면은 사실 미국 주식이 떨어져서 좋은 미국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 많이 떨어졌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봐라 주식을 이제 팔지 말아라 해가지고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통령은 이 시장을 위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시장 하락까지 막거나 그거는 사실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22년에 그 주식이 떨어졌을 때, 2000년 주식 떨어졌을 때 그것도 그 대통령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막지 못했죠. 네. 이번에 그 스트래테지나 아니면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코인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펌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망하게 한다. 네. 아예 물량을 털게 하겠다. 나는 네네. 약간 음모론적인 하락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네. 것도 좀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과하다. 뭐 이런 의견이실까요? 일단 저는 음모론을 믿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만 놓고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 중에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는 전환사채밖에 없는데 그 양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파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을 조달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스트래티지를 모방한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그리고 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플러스거든요, 걔네들은. 여유가 있는데 걔네들을 모방해가지고 늦게 들어간 기업들이 200개가 있는데, 당연히 제가 아까 199개를 다 분석하지는 못했고 그 중에서는 좀 그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원금 상환을 못해가지고 팡팡 터지고 그러면은 그게 비트코인 시장의 큰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199개를 다 분석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제 그런 데서 뭐 매물이 나오거나 하면서 뭐 시장에 가뜩이나 유동성 없는데 더 말라버리는.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는 일방이고 걔는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걔는 제가 보기 큰 문제가 없어요. 걔네들이 막 시장에 던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쪼무레기들, 그 원어프맨들이 던질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게 1930년대에 그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그 이런 그 아주 엇비슷하게 주식을 사들이는 펀드들이 상장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스트라테지는 코인을 사재기해서 상장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 1930년대 트러스트라고 주식을 상장해가지고 그 주식이 막 오르니까 그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그 가진 주식보다 높아가지고 계속 유상증자고 발행하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1930년대 말인가 1940년에 미국 SEC에서 야 이거 그냥 펀드잖아. 이게 무슨 주식시장 상장이야. 막아버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다트들도 주식시장에서 투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비슷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코인이 그레이 에리아이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고 하니까 우리는 주식 사는 게 아닌데요 해가지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빠지면은 그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22년에도 보면은 루나가 망했고 세일즈로스가 망했고 FTX가 망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돈이 풍부하면은 이런 그 코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규제를 좀 덜 받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커버가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터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26년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에 좀 악재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 뭐 호재라고 할 만한 건 없을까요? 호재요. 당연히 이제 이게 유동성 프록시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안 벌어지거나 좀 덜 벌어져 가지고 다시 내년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가 이제 코인 시장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돈 푸는 거를 좀 무리해서라도 이제 많이 한다.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뭐 호재라 봐야 어쨌든 빠지고 반등하는 것이지 안 빠지긴 힘들 것이다. 근데 뭐 적게 빠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26년 5월부터는 이제 연준의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 그때는 11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좀 무리해서라도 돈을 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조금 뭐 당분간 어쨌든 뭐 분위기가 좋은 거는 딱히 느껴지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뭐 지금은 그렇죠. 당장은.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떤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전반적인 좀 미래는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게 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반감기의 사이클이 있을 뿐이지 미래는 거의 뭐 예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막 100배, 1000배 오르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장기적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보다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더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진화된 화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미국 정부가 채권을 팔기 위해서 그쪽을 막 밀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뭐 좋아진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간접적인 관계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러 이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접근하기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편해진 거죠. 사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디지털 자산을 사기 위한 디지털 화폐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편리성.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소극적으로 하면 이제 스테이킹, 예금 비슷한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딴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장 들어가기 쉬운 자산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죠. 물론 요즘은 전통 자산들도 코인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그 금 같은 건 이미 코인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친숙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훨씬 더 손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간접 효과를 볼 가능성이 꽤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뭐 종료됐다고 가정한다면은 다음번 또 상승장이 올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오죠. 예정되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그때는 지금보다 어쨌든 고점을 더 높게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 12만 6천 찍었으니까 다음에 뭐 한 20만 가지 않겠어요? 대충 그렇게? 그러니까 또 길게 보고 갈 사람들은 가고 그렇죠. 아니면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했다가 확실하게 유동성 풀리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그렇죠. 20만 불 간다고 치면은 뭐 지금 8만 7천이니까 그럼 다음 상승장이 뭐 28, 9년 되나? 그 정도 네. 뭐 29년 된다고 치면은 그럼 뭐 지금에서 3년 버텨가지고 두 배 반 버는 거니까 뭐 나빼시죠 그러면 나빼. 네. 사실 지난번 저점이 한 2천만 원대였는데 예, 맞아요. 네. 뭐 1억 3천에 팔아도 네,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버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번 그 저점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뭐 저점은 뭐 잡기가 솔직히 좀 힘들죠. 근데 네. 뭐 무릎이라 사더라도. 네. 근데 대략 요번에도 만약에 똑같이 4년 주기설이 맞다면 예. 저점 주기설도 맞는 거잖아요.
그 저점 구간대가 언제쯤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26년 언저리 그러니까 보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 오히려 확 빠져가지고 다음번 장을 노리고 네. 뭐 목돈을 천천히 한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조성을 봐도 이제 코인이 5월부터 9월까지 되게 안 좋으니까 네. 이제 뭐 그 9월 말 언저리 그때 들어가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자, 특히 참고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이 6월, 8월, 9월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예,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통계가 8월, 매우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예. 들어가도 내년 10월쯤. 뭐 9월 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1년 정도. 예. 사실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파는 거를 목표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걸 성공한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렇죠. 한두 번은 네. 성공하는데 예. 세네 번에서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골프 홀이론과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인생에 한 번. 크게 봤을 때 중간쯤에서 어디선가 들어가도 결국 고점 언저리에서만 팔아도 되는 거니 너무 그렇죠. 네. 너무 밑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에서 11만 언저리 그 언저리 다 팔았거든요. 근데 네. 뭐 그러니까 그 이제 당연히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낫배 정도니까요. 낫배. 네.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예. 정리하고 다음 장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원국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님은 이제 퀀트 투자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기계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데 현재 그러면 이제 코인을 다 파셨으니까 네. 전반적인 자산 배분을 그러면 어디 쪽에다 좀 넣고 계시는가요? 뭐 저는 이제 뭐 주식, 채권, 금은 쪽을 하기는 하는데, 네. 뭐 지금 주식 비중 그래도 제일 높죠. 아, 네. 주식 쪽. 네. 그럼 주식도 뭐 미국 주식과 뭐 한국 주식 뭐 그냥 큰 틀에서 두 개 중에는 어디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다 하긴 하는데요. 네. 네. 그 제가 지금 그 가장 확신 있는 건 미국 쪽이고, 그다음에 중국이고, 그다음에 한국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미국은 여전히 고평가는 아니다. 아니, 당연히 생고평가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고평가는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고평가와 향후 1년 실적은 아무 상관성이 없어요. 상관성이 빵이거든요. 네. 그러나 고평가와 10년 수익률은 상관성이 되게 높아요. 그건 0.6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25년 말이니까 35년 말까지는 미국 주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26년 말까지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네. 지금 실적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가격대인 건 맞는데 그건 맞죠. 네, 네. 1년 정도로 봤을 때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젠가 버블이 터지는데 한마디로 10년 내에는 무조건 한두 번 터지는데 네. 그게 내년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반대로 내년이 아닐 것 같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계속 중간선거 얘기를 했는데 그 내년이 그 6년 차예요. 한마디로 이제 두 번째 임기의 중간선거인데 네. 그거는 첫 번째 임기와 매우 다른 것이 6년 차 중간선거는 2년 후에 대통령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8년밖에 근무를 그렇죠. 못 하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2년 차는 그 중간선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규 대통령이 6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2년 후에 그 레임덕 후에 잘릴 것인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미국 정치 그리고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첫째 임기 2년 차에는요 미국 주시장이 떨어진 게 안 떨어진 데보다 훨씬 많아요. 그 22년 같은 것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네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임기는 완전히 다른 게 두 번째 중간 선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본인이 힘을 써가지고 본인의 정당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네. 보통 돈을 많이 풀어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도 26년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성적이 잘 나와야지 이제 그 공화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본인이 28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은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본인한테 트러블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트럼프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상한 짓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코인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본인은 26년 중간선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막 풀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시장 입장에서는 뭐 얘가 돈을 풀던 말든 2년 후에 이 사람은 어차피 물러날 거고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레임덕이 올 거도 이미 기정사실이거든요. 네. 그 레임덕은 정책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고 네, 그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는데 돈은 많이 풀려. 그래가지고 6년 차가 1945년 후에 미국이 딱 6번 있었어요. 6번 있었는데 그 6번 모두 미국 주식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심지어 1950년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한번 터져가지고 그때도 한두 달 쭉 빠지다가 다시 곧바로 회복. 98년에는 아시아 망하고 러시아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두세 달 정도 주식이 훅 빠지다가 결국은 다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 이랬거든요. 그래서 6년 차 두 번째 임기의 중간선거에 미국 주식이 대단히 좋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내년에도
좋을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우선 미국 주식에 많이 베팅을 하겠다. 예, 그리고 그 중간 선거 흐름을 보면은 최근 10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90% 확률로 여당이 표를 잃어요. 네. 예, 왜냐면 이제 불만이 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언제 덜 잃는가? 덜 잃을 때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전쟁을 안 하고 경제가 좋을 때 덜 잃고요. 언제 많이 잃는가? 물가 상승이 많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여당이 표를 엄청나게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년 동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공화당도 알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님 전쟁하지 마시고요. 경제를 좀 많이 살리시고요. 돈을 많이 푸시고요. 네, 그리고 근데도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하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도 그래 20년 선거 중요하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요 세 개가 사실 다 시장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돈 풀고 경제를 부양하고 전쟁 안 하고 이제 물가 안정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죠. 네.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이 뭐니 뭐 어떻게든 지금 부채를 감수할 수 있게 그쵸.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특성상 이 사람이 호전적으로 말을 하는데 전쟁은 솔직히 싫어하는 거 맞거든요. 이 사람이 전쟁은 실제로 많은 싫어하죠. 전쟁을 네. 종료하기도 하고 종료할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네. 이쪽은 좀 안 되고 있지만 그게. 예.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다면 예. 사실 미국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AI 뭐 관련된 예, 예. 빅테크들이 예. 주도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 그쪽에서 지금 고점 뭐 버블 논란이 뭐 계속해서 나오곤 있는데 예. 그것도 무시하고 어쨌든 유동성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유동성과 모멘텀으로 결국은 갈 것이고 그게 이제 메이저 테마니까요. 예. 네. 물론 지금은 2000년 IT 버블과 인터넷 버블과 비슷하게 실적 대비 좀 하이프가 많기는 많죠. 지금 사실. 네. 근데 아직은 근데 버블 말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버블 말기면요. 버블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AI 주식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내 이놈 어떻게 감히 AI님을 욕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네. 지금은 그래도 걱정이라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블 말기가 아닌 거죠.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진짜 버블 말기가 되면은 별의별 듣보잡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3류, 4류 기업들이 뒤에다 AI 붙이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돈을 막대하게 조달을 하죠. 네, 그게 보통 끝무렵이죠. 저도 그때는 이제 강원구 AI라고 상장을 해야죠, 이제.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캥 AI 이렇게. 예. 1년 정도만 봤을 때는 네. 1년 정도는 뭐 아직 그렇게 리스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멀쩡한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빅테크 아니, 등등. 네. 아직 생각해보면 아직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라서. 그쵸. 네, 과거의 맞아요. IT 버블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버블이라는 게 정의를 봐도 이제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 버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나 순이익이 없거나 굉장히 빈약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쭉 늘어나는 게 버블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쪽 그러면 가능하면은 그냥 AI 쪽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그냥 단순히 막 지수 투자를 하시는 저는 이제 그 귀찮아서 지수 투자를 하는데 근데 네. 이제 연말에 좀 각 잡고 이제 개별주를 좀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다가 뭐 살짝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엔비디아 발 어떤 AI 주도 세력들이 좀 이쪽이 좀 위태위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예. 에이, 설마. 계속 간다.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반도체 거의 내년까지 다 풀부킹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네. 그 엔비디아는 주가 빠지면 사라 무조건 올라간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그게 타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빠질 때 사면 돈 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 참고로 엔비디아는 꿀팁이 있는데 늘 어닝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를 찍기 때문에 네. 그 나올 때 2월, 5월, 8월, 11월 이때 엔비디아 주가가 보통 점프를 하거든요. 그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점프하고 그때 좀 비실거리는 구간이 좀 나오죠. 1년에 4번 점프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는 어찌 보면 2, 5, 8, 11. 네. 코인 반감기처럼 이렇게 항상 반복되는. 그렇죠. 왜냐면 분기마다 잘 나오니까 이게 네. 숫자가. 여기서 더 잘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또 깨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하셨는데 한국 주식도 좀 좋게 보시나요? 한국 주식 좋죠. 왜냐하면 일단 이 재밌는 게 정치 성향을 떠나서 민주당이 집권한 게 16번, 그러니까 16년이었거든요. 네. 그중에 몇 년 올랐을까요? 뭐 다 올랐나요? 아니 13년이요. 13년 올랐어요. 그러니까 2000년, 2002년, 2018년 3번 떨어졌는데 그것도 사실 한국과는 크게 상관없게 떨어졌어요. 2002년은 그 IT 버블 붕괴고 2018년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인데 나머지 3년은 다 올랐는데 심지어 그 대통령들은 주식에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분들은 주식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늘 올랐고
있고 지금 대통령은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네. 좀 더 오르잖아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민주당 총집권 16년 할 때 한국 주식이 1200% 정도 올랐거든요. 13배 정도 됐어요. 반대로 이제 이쪽 세력이 할 때는 17년 동안 집권했는데 9년이 올랐고 총 수익이 마이너스 52%예요. 네. 예. 이거는 우연으로 치기는 좀 굉장히 좀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민주당 집권하면 보통은 좋고 1, 2년 차가 제일 좋아요. 돈을 많이 푸니까. 네. 결국에 이제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예.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받아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 물이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갈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주식, 실물자산인데, 예, 뭐 실물자산은 지금 기승 불황이라고 하고 한국이 갈 수 있는 게 뭐 주식과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는 부동산을 좀 덜 가게 하고 주식으로 많이 보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실제로 그게 뭐 안 먹힌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미국 주식이 죽어버리면 한국 주식도 무조건 죽는데 26년에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큰 저항 세력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한국이 그 AI 쪽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지금 삼성전자 EPS가 그러니까 내년 EPS가 올해 대비 거의 2배 오른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올해 작년 대비 2배 올랐고 내년에 또 한 50% 오른대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전체 순이익이 52%더라고요. 네, 절반이에요. 네. 이 절반이 내년에 50% 100%씩 더 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주식이 좀 비싸져도 여기서도 버블이 안 나오죠. 그냥 순이익 오를 만큼 따라 오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자체가 뭐 네. 5,000P를 보낸다라고 네. 하는 게 뭐 이제는 이제 4,000까지 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허황되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뭐 그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 전망치를 보니까 3,700에서 5,500 나오던데 네. 근데 그들은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이제 5,500 이상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애널리스트에 맞는 적은 별로 없거든요. 5,500이라 하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 시총에서 거의 막 30% 가까이 차지하니까 예. 이 기업들이 안 올라가고선 거기에 달성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내년에 EPS가 확 올라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네, 그게 이제 27년까지 가면은 매우 좋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확신할 수 없고, 26년 EPS가 25년보다 높다라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져가지고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네, 아직은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꺾일까가 중요하기는 한데, 네. 26년까지 계속 간다는 거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잘하면 27년 또는 그 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우선은 지금 국내 주식은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다.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러면 국내 주식은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일단 당연히 주가 지수로 하고 있고 네. 거기도 이제 12월에 제가 이제 특히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본 게 이제 반도체랑 원전이랑 그 로봇인데 그 로봇은 아직은 이제 완전히 꿈파리 쪽이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고요. 맞아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의 미래를 별로 안 좋게 봤는데 그 반도체 기업도 연구하면서 이거 이 나라 미래가 꽤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왜요? 그 반도체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사업 중에서 한국이 강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정을 보면 진짜 뭐 기판 이런 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기판이 왜 이 컴퓨터 까보면은 초록색이 뒤에 붙어 있는 거 그것도 많이 모자라대요. 그리고 뭐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뭐 그 세척을 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또 세척이고 맞아요. 잘라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그 세척 그게 뭐 이제 1억 분의 1g도 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거 한국이 되게 잘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얘네들도 AI와 데이터 센터 커지면은 알아서 같이 돈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전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런 이제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뭐 그런 벤더들도 다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가장 큰 GPU, 엔비디아 쪽이 돈을 벌고, 야 이거 하면 메모리가 필요하네. 하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 돈 벌고, 야 이거 하는데 기판이 없대. 하면 기판 업체에 돈 버는 거고, 야 이거 세종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내년에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 뭐 항상 얘기하시는 얘기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 이거는 내년에 미국이나 뭐 한국 주식 둘 다 좀 기피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게. 개별 종목에 투자 막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지수보다는. 네, 제가 늘 이제 권장하는 게 8, 90% 자산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에서 20%는 그 투더문 좀 더 높은 수익을 누려보라라는 건데 그거 그 20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장이죠. 그게 왜냐면 장이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 장이 안 좋으면 이제 뭘 사도 망하는데 이제 장이 좋으면은 그 얼추 TMR을 비싸게 따라가면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무래도.
내년에 글로벌 M2가 뭐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하반기에는 확실히 느끼죠. 네. 그리고 또 뭐 미국만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다른 뭐 유럽도 뭐 경제 안 좋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들 돈 풀지 않겠냐. 예. 그러면 한국, 미국 주식 외에 뭐 그 외에도 조금 좀 눈여겨볼 만한 어떤 다른 국가 주식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내년 중국 주식을 다크호스로 보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중국은 1990년부터 대세 상승장이 4번 있었고요. 5번째 장에 오는가가 지금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근데 그 4번 띄운 거를 보면은 늘 패턴이 똑같아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뭔가 내수나 부동산으로 경제를 키우기 좀 어려울 때 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을 펌핑질하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이었고 그때는 그리고 보통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밸류에이션이 낮았고요. 그리고 보통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거를 해요. 네. 근데 24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24년 9월부터 공기업 같은 거 시켜가지고 벌써 1,400억 불을 쏟아부었어요. 주식 ETF를 사는데 네. 1,400억 불이 꽤 큰 돈이에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겨우 200억 불 못 만들어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미국에 줄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걔네들은 1년 3개월 동안에 그거 7배를 이미 주식장 갖다 이제 부었고요. 그래서 40% 정도를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근데 그래도 한국인의 일본보다 덜 올렸기 때문에 뭐 엄청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고 아직도 뭐 중국 주식에 대한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번 그 중국이 정부가 작정해가지고 한번 장을 펌프시겠다고 해가지고 맘먹었는데 성공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 또 빠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 주식은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미국처럼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거 아니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정부가 막 펌프질을 하고 이제 그 규제를 막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슬로건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간다. 이제 금융 선진화 뭐 우리 뭐냐 무역 WTO 만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결국은 그거를 보고 개미들이 이제 우르르 따라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폭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정국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우리 레버리지 끊어, 신용 끊어. 규제 좀 도입해 하면은 그러면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직은 근데 우리는 2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1, 2년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보여주게 할 것도 되게 많아요. 일단 트럼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금융시장 끄떡 없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27년에 시진핑이 4연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26년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 보세요. 이민들을 위해서 주식 올렸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거기 그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지금 완전히 한계거든요.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그럼 전반적으로 중국도 괜찮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본다면 뭐 단순히 봤을 때 어떤 뭐 상승률의 어떤 포텐셜은 어디가 좀 높다고 보세요? 내년 상승률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확률이 제일 높은 건 미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이 그만큼 괜찮을까요? 사실 25년 다크호스는 금과 은이었는데 네. 26년에 그 중국 주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실적도 좀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에 중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실적도 좀 좋아지고 뭐 경기 회복에 좀 수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도 봐야 되나요? 그거는 솔직히 장담하기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돈 펌프질과 밸류에이션 그게 일단 좀 있어요 확실히. 아직도 그 중국 퍼가 10인가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4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1,400억 갖다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오를 여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단 돈이 들어가면은 실적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오르는 거죠. 어차피 중국 주식은 우리가 10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1, 2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네. 그러면 그 세 개 국가의 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면 뭐 큰 문제 없을까요? 뭐 또 다른 데도 좀 봐야 될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중국, 한국이 좋으면은 딴 나라가 나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딴 나라로 다 괜찮아요, 사실 보면은. 막 인도 막 투자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제가 그 퀀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는 오히려 좀 이제 하위예요. 왜냐면 이제 인도도 큰 강국인 건 맞긴 맞는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미국과 비슷하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제 인도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은 미국 기업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뭐 대단한 글로벌 혁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인도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다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래서 그 인도 기업들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그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그만한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인도 주식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진짜 밸류에이션 장난 아니에요, 거기.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버블 구간인 곳들도 있지만 내년에 꺼지지 않는다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좀 일단 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게 버블이 터질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모든 뭐 주식들이 막
그 실적 무관하게 막 다 AI만 붙으면 막 주가가 펌핑되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되게 위험해지는 건데 그건 27, 8년 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그런 신호가 어김없이 올 거지만 내년은 안 올 것이다.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확실히 중간선거까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안 터질 것 같고. 그때까지 터트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일단 그 돈이 일단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선거는 땡 다음날 터지지는 않겠죠, 그게. 아마 그래도 최소한 그 다음 해 상반기까지는 그 돈의 파워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27년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네. 28년에 또 선거인데 네.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8년 차는 또 되게 안 좋아요, 보통 미국 주식이. 예. 그러니까 그 2000년과 2008년 두 개가 다 8년 차였어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게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두 인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엄청 커지고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왜냐면 얘는 극우 얘는 극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가는 대통령이 돈 푸는 거를 그렇게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4년 차는 본인이 재선이 나오기 때문에 막 풀어야 되는데 8년 차는 어차피 내일 아니잖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난 할 만큼 했다. 그렇죠.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아니 물론 어느 정도 도와는 주겠지만, 주겠지만. 이게 솔직히 내일과 남일은 큰 차이잖아요. 이게 내가 4년 계속 대통령 하느냐 아니면 이제 얘가 하느냐 그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시장에서 좀 불안하니까 돈을 좀 빼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버블이었다면은 좀 확 꺾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8년에는 완전히 생 뉴비 두 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이쪽에서는 뭐 벤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좀 누가 나올지 좀 전혀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어쨌든 내년에 좀 돈을 불릴 필요는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20년에 좀 불려야죠. 네. 27년에도 리스크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 7년 차에는 아시아 시장이 보통 되게 좋아요. 그래요? 그것도 왜 그런가 분석을 좀 해왔는데,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이제 아시아나 해외를 패는 게 대통령 한 2, 3년 차 이때 가장 많이 패고요. 보통 이제 8년 임기하신 분들은 7, 8년 차에 본인이 이제 굿가 이미지를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완화를 해요. 네. 그래서 7, 8년 차에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때는 오히려 좀 이제 풀어주고 야 우리 그래도 친하게 지내자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7년 차가 아시아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27년에. 사실 그렇게 해야 또 뭐 경제도 좀 살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이스 가이로 끝내야죠,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예. 전반적으로 그냥 듣다 보니까 중국 주식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예, 그리고 27년은 일단 그 4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2연임까지는 당연한 거고 3연임 할 때는 저 사람이 또 왜 이렇게 나왔는데 4연임까지 하고 인민들이 생각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그걸 잠재워 줘야죠. 그러니까 네. 봐 내가 있으면은 주식도 오르고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인간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 그냥 내가 4연임 하려 하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도 사실 다 사람들인데 거기도. 예. 그럼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 이제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분들 예, 예.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가장 쉬운 거는 ETF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해지수 ETF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가치주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네. 이제 중국에 있는 뭐 공기업, 뭐 저기 제조업, 뭐 에너지 기업 이런 게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생테크 ETF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텐센트라든지 뭐 BYD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아는 소위 중국 빅테크들이 주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반만 투자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 상장 기업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ADR 식으로. 그래서 그냥 미국 주식 사듯이 똑같이 그냥 미국 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해나 홍콩 직접 주식 구매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ETF 위주로 투자해도 뭐 큰 네. 문제는 없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라든지 또는 뭐 핀도어도, 그러니까 티모 뭐 이런 데는 다 상장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도. 네. 거기서 그냥 미국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정도. 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다 좋다고 하면은 사실 뭐 부동산은 돈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예. 못 사는 건 없잖아요. 뭐 돈이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못 사는 거 없죠.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예. 관심 가져보시면 뭐 어쨌든 내 자산을 불리는데 예. 도움은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내년은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그 돈이 어쨌든 시중으로 막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네, 근데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넘어가서야지 코인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인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식 쪽도 어쨌든 내년 뭐 이맘때쯤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려 있을 거니까 그거를 믿고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은 아마 5월 후부터 돈이 풀릴 거고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의장도 와가지고 그 다음 회의부터 돈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글로벌 M2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더 높거든요. 중국이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폐량이 더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아마 이제 3월 양회부터
이때부터 이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돈을 진짜 푼다고 하면 그때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미리 좀 선제 반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그런 식으로 그 화폐를 풀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금융기관을 거쳐가지고 대출로 뭐 전환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되진 않아요. 그게 사실. 네.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렌트가 실제로 찍고 올라간 후에 또 10주 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후에 들어가도 문제는 크게 없죠. 그럼 중국 주식도 아까 말씀하신 양회든 이런 거 3월에서 하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상해 지수는 2월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네. 예, 그 2월에 오를 확률이 75%인가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 1월 말 쪽이 좋죠. 그 생각 그거는 아마 이제 양회 3월에 뭔가 나올 게 뻔하니까 2월부터 미리 들어가 있자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첫 달 효과,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이 전체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제 보통 2월이 그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새해 효과나 이런 것들이 2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춘절 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고 어느 정도 살짝 조금 일찍 들어갈 필요는 있다. 그렇죠. 보통은 2월이 이제 주식시장이 일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은데 상해만 좋아요, 보통. 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국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금하고 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금, 은도 최근에 뭐 엄청 올랐다가 뭐 살짝 뭐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달러 조정요? 네. 예. 다시 올라갔죠. 예. 네. 근데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지금 예. 4,600불 넘었나 온수당? 뭐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은도 70 넘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렇죠. 이제 펀더멘탈 통화량 때문에 이제 오른 거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투기와 모멘텀이 붙었다고 봐야죠, 당연히. 네. 그럼 그리고 사실 뭐 여기 뭐 갑자기 그 지금 은이 올해만 해도 15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통화량이 그 정도는 안 늘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는 투기죠, 당연히. 네. 아니요. 일각에서는 이게 워낙 많이 눌려 있었다가 예. 마지막에 이게 따라온 것이다. 통화량 늘어난 거를 이제야 반영한 것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예. 그렇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나요, 이게? 그쵸. 이제 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그 미국과 선진국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중앙은행들도 매수 세력으로 돌아섰거든요, 사실. 네. 그 전에 매도를 했다가. 근데 물론 그 지금 금값이 오른 거는 그 2008년부터 통화량 늘은 거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버블이라고 볼 수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사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달러가 약세일 때 뭐 금값이 올라가고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질수록 뭐 금이 좀 약간 각광받고 하는 건데 지금도 그런 구조는 이제 동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있죠. 사실 2008년부터 중앙은행들이 사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중앙은행들이 본인들이 돈을 찍어내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찍어낸 돈을 더 이상 못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었는데 그래 뭐 이자는 주기는 하는데 쟤네들이 돈을 저렇게 그 쏟아내는 거 보면은 이게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생각이 1차였고 그리고 이제 22년에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걔네들이 그 달러를 정말 무기화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과 수틀리면은 그냥 우리도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달러를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특히 미국과 사이가 좀 덜 좋은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이제 금을 많이 사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당연히 중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금 보유량 그 공식적으로 세계 4위인가 5위인가 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인도와 중국은 국민들도 금을 매우 좋아하고요. 워낙 그 나라 역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금, 은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죠, 아무래도. 네. 네. 인도가 뭐 결혼할 때 막 금 많이 줘야 되고 뭐. 네, 그래서 봄 시즌에 금이 좀 강한 편인데 그게 그쪽 결혼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그 설이 있고 그 7, 8월에는 인도 주요 종교 행사들 뭔가 디왈리 전에 이미 사놓고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예. 여전히 금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말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뭐 작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은 저는 이제 지금 25년에 굿뉴스는 공급이 늘지 않았거든요. 네. 25년에 금 공급은 24년보다 조금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은 공급은 조금 들어서 2%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격이 이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리는 게 쉽지가
않고요. 저는 한 2030년 정도 돼야지 이제 금과 은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그때부터는 한 10년, 20년 약세일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다고 보는데 25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6년에는 쉬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과 금이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이 몰린다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 중국, 한국 어쩌고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금이 좀 소외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금이 사실 생산적인 자산은 아니니까요. 은도 상대적으로 마찬가지고.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은 투자 같은 매력. 경우는 누가 봐도 좀 이제 과매수인 거는 확실하고 은의 역사를 보면 1980년, 2011년에 그때 이제 50불 찍고 후위하다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지금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 팔 필요까지는 없을까요? 예, 저는 그냥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유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많이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팔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한국에 금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25년에는 한국 금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한 15에서 20% 비싼 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네. 예. 그게 26년에 금과 은이 또 미쳐 돌아가면은 또 한 번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가 꽤 좋은 매도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그러면은 뭔가 확실히 어마어마한 좀 이제 오버히팅이 있다라는 거니까. 네. 26년에 그런 거 한번 오면은 그때가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네. 그 지금 한국에서 금 가격 이렇게 차트를 보면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게 아마 어찌 보면 그게 아마 9월 10월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프리미엄이 막 20%. 프리미엄 20% 붙었을 때 맞아요. 네. 예. 사실 그래서 그때는 좀 사는 게 좀 꺼려졌는데 어김없이 또 사실 금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을 게 없잖아요. 한국 프리미엄이랄 게. 그게 근데 네. 그게 왜 붙냐 하면은 저도 이제 뭐 조기현 작가님 이런 분들한테 네. 물어보니까 그게 실제로 한국에서 실물 금을 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게. 실물금이 없을 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재기를 하고 이제 해외에서 그러면 이제 대량 물량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글로벌한 자산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게 프리미엄 붙으면 결국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붙을 그럴 때 때 팔아라. 금을 팔고 금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차라리 GLD, 그러니까 해외 ETF를 사면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이제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얘기해 네. 주셨고. 왜냐면 그 프리미엄 무조건 다시 0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금, 은, 뭐 이런 원자재나 뭐 이렇게 귀금속 쪽에 있는 돈을 조금 빼고 그래서 그거를 좀 미국이나 뭐 아니면 이제 중국, 한국 주식 쪽으로 좀 옮기고 코인 쪽에서도 있는 것도 좀 주식으로 옮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2030년, 35년까지 투자하라 그리고 네가 10년 동안 포트폴리오 못 건드린다고 하면 저는 금은 비트코인 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 빼고 다 빼고. 근데 오히려 이제 내년 말까지는 저는 반대로 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오히려 미국 주식이 미국, 한국, 중국 주식이 좋고 그리고 이제 금은 비트코인은 좀 덜 좋게 보고. 1년 안쪽으로 그렇죠. 보면. 근데 10년으로 보면은 반대예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뭐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렇죠. 물론 사실 우리가 10년 투자 네. 사람 아니까. 그래서 뭐 10년 뒤 거는 27년에 고민하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주식 위주로 좀 투자를 하라. 네. 그럼 주식에도 근데 뭐 전부 다 넣는 건 또 이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내 총 자산의 한 어느 정도를 한계치로 보면 될까요? 저는 늘 50을 한계치로 보고 있어요. 주식에는 50%만. 네, 그 자산 배분할 때 50은 안 넘겨요. 어떤 자산이라도. 네. 금리를 막 낮추고 있으니까 네. 채권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24, 25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두 번 다 연속으로 틀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채권 얘기는 아끼겠습니다. 제가 23년부터 제가 그 뱉은 내용과 실제로 맞아떨어진 내용을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23, 24가 80% 맞았고 올해 78%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2년 연속으로 유일하게 틀린 게 그거예요. 그 채권. 미국 채권. 그래서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채권은 왜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건가? 일단 그 저도 이제 3년인가 그때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가지고 보통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그 장기채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그랬어요. 네. 장기채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으로 미래가 좀 불안하다. 그렇죠. 뭔가 볼 수도 물가가 있죠. 다시 칠 것이다. 그렇죠. 이 돈 푸는 거 한계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걱정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리석게도 그런 걸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금리 인하기 왔네. 채권 이제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틀렸죠. 2년 연속으로.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돈을 더 푼다면 더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채권 비중 그래도 제가 늘 가져가는 게 제 채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한번 그 미국 주식이 붕괴되는 그때가 올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뭐 유동성 줄어
줄어들고 할 때 그때 결국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데 아직은 안전자산이 넘버원이 그래도 미국 장기채고 넘버2가 골드거든요. 네. 그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면 한번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옛날처럼 한번 또 확 낮춘다. 아,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냥 안전자산 돈 몰리는 게 있고, 그리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 원화도 똥값이 되고 달러가 확 올라갈 테니까, 네. 예, 그것도 있죠. 그 세 번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채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단기채는 이제 장기채처럼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장기채 자체가 엄청 오르거든요, 그때. 네. 그걸 못 먹죠. 네. 아, 그런데 그거 먹으려다가 지금 어쨌든 손해도 본 거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사실 25년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었어요, 사실 그게. 이자도 좀 나오고. 네. 25년은 돈을 벌긴 벌었어요. 조금, 네, 미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네. 가지고는 갈 것이다. 그렇죠. 제가 싫어하긴 하지만, 예,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지 않으면 자산 배분이 완성이 안 되니까. 네, 주식에 한 50% 그리고 채권에도 좀 넣어놓고. 25를 넣었어요, 심지어. 네. 네. 근데 이제 한 25좀 맞나? 채권은 네, 예. 그럼 채권을 넣는 거랑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랑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현금 가지고 있을 바에는 채권 가지고 있는 게 낫는 건가요? 일단 채권은 그 소위 그 대위기가 왔을 때 저를 구제할 수 있는 확률이 현금보다 좀 높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낮추고 채권을 차라리 가져간다 이런 개념일까요? 아무래도 뭐 현금이라는 거는 뭐 100% 확률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금, 그러니까 내가 3에서 6개월 정도 무리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뭐 극도로 낮추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투자 못한 한 현금이 좀 있긴 한데 네. 이상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에서 6개월 정도 생활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주식에 한 50% 넣고 네. 채권에 한 20% 정도? 20, 30%? 25? 네. 25 정도? 예.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금은 넣었죠, 저는. 네. 은에 좀 넣고 비트코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산은 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산 배분 이렇게 하고 비트코인 자산 따로 있는데 그건 지금 전부 다 그냥 현금이죠. 현금만 해놓고 예. 그럼 여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그냥 다시 또 전액 들어가고 뭐 전에까지 모르겠고 26년에 아마 되게 보수적으로 진입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팅을 좀 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그런 걸 하지만 네. 지금 자산이 별로 없거나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자산은 뭐 조금밖에 없는데 예. 사실 앞으로 1년 동안 또 내가 연봉으로 벌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또 현금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굳이 네. 이거를 또 쪼개가지고 현금 보유하고 뭐 채권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냥 아예 다 주식 넣든지 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늘 망상인 게 맨날 똑같은 테마인데 이거거든요. 이제 선생님 제가 지금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이걸로 일단 개별주를 해가지고 돈을 왕창 불린 다음에 나중에 10억이 되면은 자산 배분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왜 그분들은 그 개별 자산으로 돈을 벌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이 잃는데. 네. 예. 근데 자산 배분은 그냥 소위 개나 소나 해도 이제 연 7에서 10%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버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상상하는 거는 개별주를 해가지고 플러스 48% 벌겠다 이런 건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마이너스 48%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자산 배분을 많이 하냐, 개별 자산을 많이 하냐는 그 사람의 투자 실력에 달려 있지 돈이 달려 있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10억이면 자산 배분하고 1,000만 원이면은 개별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 실력이 뛰어나면은 당연히 개별 자산 투자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 실력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그 실력과 가진 돈이 비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실력이 높으면 돈이 많겠지. 예. 네. 그래서 보통 돈이 1,000, 2,000밖에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안 해봤거나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이제 잘 못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돈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 자산 배분도 시작하는 게 맞죠. 그리고 돈 조금 떼가지고 그걸로 투자 연습을 하고 3년, 5년 연마한 다음에 나 이게 이제 할 수 있겠다. 나 득도했어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자산 배분을 좀 덜하고 그 개별주 포지션을 넣는 게 맞죠. 예. 사실 뭐 90%는 그냥 지수나 이런 거 투자하고 10% 정도는 개별주 투자한 다음에 예. 1년 지나가지고 결과를 본 다음에 네. 지수를 내가 이겼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20% 투자. 맞아요. 30% 그게 딱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하면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년 연속으로 이겼어.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 따위는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위대하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한 2, 3년 가다가 이제 쫙 꼬라박는. 예, 왜냐면 이제 특히 처음 1, 2년은 강세장 때문에 돈을 벌다가 네. 보통 한 3년쯤에 이제 하락장이 오는데 그때를 못 버티고 다 횡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미국 지수, 뭐 한국 지수, 중국 지수 뭐 다 좋을 수도 있다고 치면 예.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는 안 꺼질 거라고 베팅을 한다면 네. 그냥 지수에 레버리지 태우면 이게 안전하기도 하고 확률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지수 레버리지.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장이 10% 20%훅 빠지는 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레버리지 하면 20에서 40% 빠지니까 그게 좀 그 리스크하기도 하고 그 최근에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 자산 배분할 때 레버리지를 쓰는 게 수익 증가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아. 그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주식이 100% 오르면 레버리지하면 200% 오르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 하루하루 변동성이 2배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뭐 아주 심플하게 들면은 이제 처음에 10% 올랐다가 다음 날에 10% 떨어지면요. 그러면 내가 1% 잃는 거예요. 100, 네. 110, 99가 되니까. 근데 그게 레버리지를 쓰면은 100이 121 있다가 9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4%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2배짜리 쓰면은 수익이 2배가 안 나와요, 보통. 예. 근데 리스크는 2배로 커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네. 보통 이제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아요. 이렇게 레버리지가 보통.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를 굳이 태우진 마라. 그렇죠. 위험 대비 수익이 적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약간 비틀어 가지고 예. 그러면 1배짜리 그냥 지수 투자하고 예. 그거를 뭐 만약에 뭐 신용대출이든 뭐든 받아가지고 예. 또 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자체적 레버리지. 아, 자체적 레버리지? 네. 그거는 좀 가능하겠네요. 예, 그죠, 그거는. 그런 네. 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만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심리적으로 사람을 많이 쫄리게 만들기 때문에 네. 본인이 뻘짓을 할 가능성이 그 레버리지가 없는 것보단 커져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적립식으로 S&P 사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10년 산다고 했는데 4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이게 하다가 안 되더라고. 잘하셨네요. 왜냐면 네. 10년 S&P 지금 하는 거 되게 멍청하거든요. 지금 그래요? 레귤레이션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부터 네.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 2025년부터 35년까지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이 0에서 2%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금보다 훨씬 한마디로 정기 예금을 하는 거보다 더 못해요. 미국 주식이 10년 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최근 10년이 너무 좋았지. 그렇죠. 네. 그게 똑같이 반복되기에는 너무 약간 버블 구간에 절대 없어요. 네, 절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에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매년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그냥 꽁으로 먹는 건 없네요. 네, 꽁으로 먹는 거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자산을 한 대여섯 개 정도 나눠놓고 그냥 적립식으로 하면은 거의 꽁으로 먹는 거죠. 그게 가장 그나마 쉽죠. 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수나 이제 이렇게 국가나 이렇게 좀 이렇게 배분을 좀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개별 종목까지 집어넣으면은 사실 그것까지 다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수만 하면 좀 모자란 게 주식시장은 보통 빠지면 전 세계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금, 은과 채권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따로 노니까요. 주식이랑.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이 한번 꺼지는 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년 안에는 한번 올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28년이 위험하다고 봐요. 그때가 이제 그 미국에서 격변이 한번 일어날 것이고, 네, 특히 대통령 선거 전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튈지 모르고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죠. 그럼 그때. 그게 AI 버블이 꺼지는 개념일까요? AI가 안 꺼지는데 미국 주식이 버블이 꺼진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디서 뭔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주시장이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실 이게 서프라임 같은 경우도 2007년 전에 그게 사람들이 뭔지 아무도 몰랐을걸요, 거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을 거고, 뭐 빅쇼트 하는 버리 아저씨는 아셨겠지만, 근데 솔직히 일반인한테 저 미국 서프라임 뭔지 아십니까? 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28년, 27, 8년에 장이 터진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트리거로 터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맞추려고 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대비를 하는 정도. 그렇죠. 네.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아는 건데, 근데 어디서 그 실탄이 날아오는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게 터지면 어쨌든 채권이 막아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금도 막아주고요. 채권이랑 금이 어느 정도 좀 막아준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 그 안전자산 호소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항상 먼저 빠지더라고요. 네? 뭐 항상 먼저 빠져요. 그렇죠. 걔는 이제 그 디지털 금 호소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소는 하는데 그 역할을 한 적은 없어요, 얘가.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백인이야 하는데 보니까 흑인이에요. 그런 궁극적으로 거죠.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 이제 그 흑인이 백인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는지. 네. 사실 그거를 지금 굳이 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어느 그렇죠. 정도 이제 그 흐름을 타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해주셨지만 그럼 현금은 아예 안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는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네. 말고 그냥 뭐 한 현금 한 2, 30%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건 좀 오버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독일 책 하나 읽었는데 보도 슈에프라는 분이 이제 머니라는 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이 뭐라고 나와냐면 이제 그래도 한 5만 마르크 정도는 집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네가
만약에 당장 잘려도 5만 마크가 있으면 1년 동안 걱정이 없기 때문에 네. 다음 인생을 플래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만 마크가 지금 2만 5천 유로니까 4천만 원 정도네요. 네. 근데 뭐 그 숫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사실. 네. 그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직장이 잘렸을 때 뭔가 생활비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투자를 할 타이밍이긴 하다. 그렇죠. 얘는 3에서 6개월 정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여유롭게 다음 계획을 플래닝하세요. 나 일단 잘렸어. 근데 당장 내 통장에 24만 원이 있네. 그러면 이제 되게 패닉이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 정도는 뭔가 막 주가가 막 확 갑자기 빠져가지고 뭐 저가 매수 기회 같이 보여도 절대 건들지 않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가 보통 금융시장도 되게 안 좋을 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도 안 좋고 경제도 이제 X가 되어 있고 나는 잘리고 예. 네. 그러면 뭐 내 주식 팔아가지고 생활비 충당했는데 주식이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자산 배분 이런 거를 항상 강조를 하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들 생각들을 해도 막상 시작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원칙 이렇게 막 저기 모니터 위에다 붙여놔도 예. 안 지켜요. 네. 항상 안 지키잖아요. 예. 자산 배분율도 항상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정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지키는 것뿐이잖아요. 네. 저한테는 자산 배분 되게 잘 맞는 게 전 게으를 빠진 사람이라서 네. 포트폴리오 거두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딱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나 항상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가지고 얻는 7에서 10%를 버느니 나는 한 방을 한번 노려보겠다. 아니 저도 한 방을 노려요. 근데 다만 8, 90%는 여기다 넣고 나머지 이걸로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저는 네.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한 방 노리려고 10% 떼가지고 한 방 노리라니까 너무 작게 느껴진다. 예, 근데 이제 10%에서 한 방 노리는데 뭐 잘 되면 먹는 거고 안 되면 솔직히 말고거든요. 근데 예, 그 10%를 최악이고 다 날린다 하더라도 10%니까. 네. 참 부자가 되는 길이 절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쉽게 된다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생 거짓말이죠, 그거는. 네. 네. 강원급 명언이 있는데 남 사업은 다 쉽게 보이지만 내가 하면 더럽게 어렵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쉬워 보이면 네가 해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네. 있는 거죠. 사실 요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버티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게 왜 옛날에 9만 저자 얘기 나왔다가 네. 뭐 4만 5만 때 아우상 그게 오래된 얘기 아니거든요. 24년 겨울이 바닥이었잖아요, 그게. 네. 그때 얼마나 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때. 예. 그렇죠. 삼성전자 조만간 망한다고 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안 망하는 거네요. 지금은 또 네.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라고 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네.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때 삼성전자가 미래가 매우 안 좋다고 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네. 그게 진짜 알 수 없는 거야. 맞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이 와서 치킨 한번 먹으니까 뭐 다 되네요, 이게. 뭐가.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새해이기도 하니까 예. 또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뭐 어디 막 손해 봐 있고 이런 분들도 막 복합적으로 지금 계실 텐데 예. 이분들한테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6년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사실 25년도 되게 좋았는데 예. 좋았잖아요 올해 예, 진짜. 좋았는데 못하셨으면은 그래도 그 뭐야 패자 부활절이 26년에 있으니까 뭐 화이팅. 네. 내년에 패자 부활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내년에도 한번 잘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다들 웃으시면 좋겠고요. 이 강한국 작가님 얘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고 작가님하고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